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공민왕이 어떤 군주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민왕은 연명전쟁이 끝나고 원간석기에 들어선 고려는 원의 부모국이었습니다. 원천장이 세월호 편입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려는 오묘제 태면을 사용하며 독자적인 묘와 시호를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묘가 올려진 임금들은 모두 시호로 격화되었습니다. 신하로서 군주에게 시호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청렬왕부터 마저왕인 공룡왕까지 고려 국왕들은 묘가 없었습니다. 고려사 예지 태묘 저에는 국민에게 다시 실묘제 구실 제도를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에게 종묘에서 생긴 9군주는 태조, 해종, 현정, 원정, 충렬왕, 충선왕, 충소강, 충여왕, 충모왕이었습니다. 묘호가 올려졌던 임금들은 모두가 묘를 회복했지만 묘호가 없던 군주들은 묘를 추가로 올리지 않았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공면왕의 현실과 어느 정도 타협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개 남아있던 원인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묘 제도는 천장의 것을 따르되 묘를 새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공연왕, 충렬왕 이하의 군주들에게 독자적인 시호를 올려 자주성을 어느 정도 회복시켰습니다.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자 반원 정책을 펼친 고려의 혁암 반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분류하는 한편 아래 노국 대장 공조의 죽음 이후 고려의 멸망을 가속시킨 안곤이라는 상받는 평가가 있습니다. 공민왕이 가장 큰 비판을 받은 부분은 바로 의심이 많아 신하를 함부로 죽이거나 숙청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당시 사무사라고 불리며 홍고적의 침해로부터 고려를 구해낸 당대의 명장인 안후, 이방실, 김득배와 정세훈을 한꺼번에 죽인 일입니다. 이들은 권력을 탐했던 간신 김력의 말하고 이래 목숨을 잃은 인물을 둘러서 후에 이런 말하기 밝혀졌습니다. 김력도 본인의 흥왕사의 변을 일으킨 탓에 공무원의 지시를 받은 체행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다만 이런 무장 세력들에 대한 숙청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계속되는 전론 속에서 공을 세워 세력을 키워나간 무인 세력들로부터 안건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행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왕은 1350년 병신정변 당시 무신들이 회의 기구고 있던 정몽을 가장 먼저 없애버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장 세력들을 경계하고 있었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고려 전체를 휘둘린바에 치공장소라 몰아넣었던 무신정거의 끝내 100년도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득배 등의 자식들을 공민왕에게 이루었던 것은 이런 불가피한 숙청 이후의 나름의 속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공민왕 사후 고려 전계에서는 무장 세력들의 힘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들을 견제하여 하던 이마저 무진피화 사건으로 인해 몰락한 이후였습니다. 권력은 그 세력의 우두머리였던 세왕과 신녀 이성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성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 고려를 멸망시켰습니다. 조선 왕조를 세국에 이르렀습니다. 이 결과 볼 때 무장 세력들에 대한 경계는 타당한 것이지만 하지만 하여튼 이러한 공민왕의 끊임없는 의심은 신하들의 불안감을 촉발시켰습니다. 이후에 홍련이 공민왕을 시해한 결정적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성격면에서도 꽤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유부단하여 계획을 시도한다고 했지만 중간순간에 우물쭈물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전략에서도 이런 점들을 국민왕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성격은 국민왕의 어린 시절부터 무려 10년이
10년씩이나 원해서 볼모시학을 하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한 데다가 주기 이후에도 노국 대장 공주를 취하고는 든든한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었던 점이 컸습니다. 국정을 주도하던 대신들의 대부분은 공명하게 적격해야 할 공무원이 세적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는 신하들 또한 공명 입장에서는 왕실에 대한 절대적인 통사를 기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모인 명덕 태우 또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었던 점과 공명의 섬세하고도 예민한 성격이 합쳐져서 유유부단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신도를 기용했을 때도 이런 모습에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국의 세가들과 신진 사대부들이 하나같이 썩었습니다. 고려 현실에 대해 개탄한 동시에 신진 사대부들의 국민 세력들을 비판하지만 막상 신진 사대부들조차 건문 세력과 서로 통원하기를 원하며 심지어 권력을 잡으면 건문 세력과 똑같아진다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통치자의 역할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는 현실을 말하기보다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대한 대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본인의 이 바라는 어찌 보면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구 없는 신동이라는 일부 인사를 기용해 계획을 다시 시도했지만 신동마저 권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숙청한 후에 아예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동 숙청 후에 자재위를 동원해 염색 행각을 벌였다는 기사가 있지만 이런 어느 정도 예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공명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공명 역시 실패한 군주가 남았지만 그의 격시해두는 신진사대들 중에서도 급진파했던 정도들과 신흥부의 세력에게든 이성계에게 맞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는 조선 건국의 밑거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장이든 고려의 제도 생각보다 많이 회복하여 공략한 대로 가면 조선 후기보다 국가에 등록된 전당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가 조선보다 농업이 발전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업은 당연히 조선이 그로보다 훨씬 남섰으며 고려가 회복돼 갔다 해도 이것들 때문에 여전히 나라는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무신 정권 몽골 군문 시작으로 인해 처참하게 망해버린 고려의 국력을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확실히 삼원수 숙청금만 놓고 보면 천상의 의심이 많고 잔인해서 신막 대신이라도 건시하지만 의심에서 죽였습니다. 물론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젠가 측근들을 쳐낼 수밖에 없었던 오거나 변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의 평가와 경우 명근으로 평가받는 고려 황제나 조선 태정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실 저런 면이 없는 군주는 찾기 힘들 정도로 든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후에 확인이 될 수 있는 측근 및 신하들을 쳐낼 수 있을 때인지는 적절히 판단하는 것에 대해 그 측근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쳐낼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오로지 임금의 목이었습니다. 결국 공명은 그 판단을 불쳐버렸고 이 타사의 죽임을 당할 것으로 했던 홍윤에게 역으로 당했던 것입니다. 조선 성종 때가 되면 공명은 수상제급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영조 때에는 영조실록의 내용으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임금으로 격화됐습니다. 실제로 광해군 공명과 민청은 비광 것은 조선 왕조였을 정도 원 관석기 모든 왕들은 원의 부마 정동 행성 승상 고려왕에는 세 가지 지위가 충첩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어느 때는 고려왕의 자신을 강조하고 어느 때는 원의 부마로서 자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원상 간섭기 고려왕의 권위는 원 황제와 얼마나
몇 년에 달려 있었습니다. 건설기 초기에는 왕실이 원왕실 귀족들과 인연을 맺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근무인 세가 중에서도 사적으로 원왕실 귀족과 인연을 맺는 가문들이 나타나면서 원의 부마라는 집안으로 건실을 휘두르기 힘들어졌습니다. 몽골 사번의 삼이었던 충수왕이 아버지의 충수왕보다 고려왕의 자신을 더 강조한 것은 이 원인이었습니다. 공개는 원항우의 일가인 귀철의 가문을 원부마라는 지위로 완전히 제압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고려왕이 자신을 강조해야 하였습니다. 변발, 호복, 폐지도 고려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명문은 쿠블라이 칸이 보장한 세조 구제였기 때문에 반응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원나라에서 자랐던 공명은 근문 세족들과 연계 밀당이 기본 고려 정계를 이해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황제가 절대적인 정인식 체제를 선망하였으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세력을 돌리면서 수천만 반마하다 고려 정계를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공문왕이 몽골 항해에 노국 대장 공주와 매우 금슬이 지왔던 것과 노국 대장 공주 사회에다 고려인 후비들에게 관심이 없고 노국 공주만을 그려한 것도 공문왕 또한 충성함과 본질적으로 별다른 바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홍건적 고려 친구는 원나라에 소속되어 여동으로 물러선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고려를 침공한 사건으로서 1459년 12월 1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1461년 10월 2차 침공이 있었습니다. 또한 1차 침공 이래도 약 3,000명의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 식량과 물자를 약탈하였습니다. 공경 이후로서는 두 가지 정도가 됩니다. 홍건적이 북벌이 저지되어 원의 방역을 피하고 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원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한마 고려가 좋은 보였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고 국임으로 온 고려는 동맹 관계였습니다. 고려가 명나라 가까워지자 원나라는 어찌 장인과 사이가 관계가 일어났단 말인가 하며 고려를 해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습니다. 양국은 최영이 고려원을 이끌고 중국으로 지원을 가는 등 홍건적의 전동 이후 공동대계에 나서야 하였습니다. 1459년 12월 홍건적의 침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3,000명 정도가 들어와 약탈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홍건적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모고적경이 약 4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의 얼음을 건너 평강북도 의주를 침략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사주제 영세와 주민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어 정조와 안녕까지 함락시켰습니다. 이어 고려 조선에서는 이암을 도원수로 임명하고 여러 장수들을 각지 배치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홍건적이 철두로 쟁의했으나 안와 이방시로 활약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홍건적은 다시 침하여 여러 지역을 약탈하였습니다. 청천강 방면에서는 안우가 일시적으로 이겼지만 다시 패배하여 점주로 후퇴했습니다. 이염이 군대를 이끌고 평양으로 가던 중 군대가 아직 집결하지 않아 항주까지 물러서야 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한편 고려 조정은 병력 보충을 위해 하급 관리들까지 지명하였습니다. 현시에는 쉽게 뒤집히지 않았고 결국 서경까지 함락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경을 되찾기 위해 모이는 고려군 2만 명이 방위에 나섰습니다. 수틀린 홍건적은 붙잡아 두었던 의주와 정주, 서경의 주민이 약 1만 명을 세난 뒤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주는 홍건적을 가만히 놓아둘 고려군이 아니었습니다. 고려군은 1월달에
반격을 개시해 서경을 탄압하고 적을 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군도 약 1000명이 전사 죽었습니다. 소식을 보고 가던 저장에서는 안우를 안주 도만호로 이방실과 김어진 등을 상만호와 보만호로 내고를 쟁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안우의 군대가 함정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적의 뒷선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곧 반격에 성공하게 연맹을 죽이고 적장들을 생포하였습니다. 나머지 적도 묻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뒤 고려군은 계속해서 적을 죽이게 만든 수를 죽였습니다. 홍군에게 압록강을 건너 도망치면서 고려군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1361년 2차 침공은 동로군이 반대 사유 관선생 조원섭 파드반이 이끄는 20만 명의 홍군적 대군세가 고려를 침략하였습니다. 고려는 방어선을 고추에서 덮어 당하고 결국 홍군에게 개경이 함락당했습니다. 홍군은 안동까지 몽진하였습니다. 수도 개경에 남겨진 백성도 넣고 어른자는 넘어지고 어미와 자식은 서로 버리고 서로 짓밟는 자가 가능하여 우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고 합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고려를 지원 홍군은 5,000명의 직무는 기둥으로 공격하였습니다. 개각을 함락시키고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홍군적은 돌아올 자가 집중된 계획을 함락시키고 더 이상의 진격을 하지 않았으며 전열을 추스른 고려군 20만 명 병력을 모았습니다. 정신 아우 김맥배 이방기실 차영 이승여 등이 고려군을 이끌고 3개월 만에 개경을 탈환하였습니다. 개경 수복 과정에서 도목을 포함 10만 명의 홍군적을 죽였습니다. 나머지 10만 명은 다시 압력골로 건너가 여동으로 도망갔습니다. 고려군이 초반 크게 밀린 이후는 대몽 항쟁으로 나라가 초토화된 데다가 온 간사기의 원이 황제로 군대가 약화되고 군문 세력의 팽포는 대농량이 확산된 때에 이어 14세기 중요 유라시아를 휩쓴 흑사병으로 사회 경제가 파탄나면서 충분한 군사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고려 왕들도 언날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력 제거를 시도하기는 했으나 최소한의 병력만 갖췄을 뿐 그 이상 고려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사실상 지역 도들의 사병들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홍군의 2차 침공 때 20만 원을 모을 수 있었던 건 수도 개헌까지 뺏기자 대규모로 유생대 너희들까지 닥치는 대로 긁어모아 일단 머릿수를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때 홍군적도 중부장 기병 체력이 5,000개를 앞세우는 20만 대군으로 전령 방어선을 바쪽 지시대로 돌파하며 수도 개경을 함락시킬 정도로 대군실을 자랑하였습니다. 병력 구성의 대부분 일반 유민들이었을 때니 머릿수만 어느 정도 맞춘 다음에 고려군도 정예 사병들을 앞세워 맞붙을만은 하였습니다. 원래 동서고군을 통해서 수십만 대군을 칭하는 경우도 대부분의 군사단이 징벌된 일반 백성들로 쟁기군을 항상 그 정도로 규모를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홍군적의 침입 와중에 고려는 만난 사회적 혼란과 회란을 경험하였습니다. 수도인 개경이 함락되면서 고려 공개를 불타 사라졌고 이후 공명은 백궁이 수창궁 재건에 법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방어군은 개경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방의 호적이 말살되는 등 국가의 권위와 지배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권문 세력들에 의한 도지와 인구의 단점이 행해지면서 신문의 혼란과 농장의 발달 등이 특히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홍군적을 투기하는 과정에서 최양과 이성기를 비롯하는 신흥무기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광명은 난이 끝나자 최측근 김영을 여행해 모신 들의 지도자인 정시원, 안후 이방실, 김맥배 사원사를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을 제외하고도 공을 세운 무장들의 경성스럽 공신으로 책봉되어 고려와 군부를 장악합니다. 공민의 개혁 정책도 홍건적 침입 때문에 청당 부흥에 실패하였습니다. 홍건적을 휘퇴하는 과정에서 원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느 나라도 이미 무너지는 상황에서 여력이 없었습니다. 국가 방위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광명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전처럼 간섭이 심하지는 않았으나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관계는 이혼 북원과 모두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홍건적의 고려 침공을 피해 안동에 숨어들었을 때 봉화굴에 있는 청명산에 갔습니다. 이때 오마대 및 그때 쌓았던 청명산성 군법을 어긴 군사를 처벌한 일성대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산 부근에는 공명을 식교하여 사당 등이 모시는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공명이 개혁을 시도했지만은 실패한 후 홍건적이 침입을 하기로 해서 많은 시련을 겪은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개혁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뒷나라 상황이 개혁에 성공하였지만은 그대로 송나라의 왕한석, 조선의 조광조, 고려의 신돈이 모두 개혁에 실패하였습니다. 개혁은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상 국민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